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조선왕조 이러쿵 저러쿵으로 모였습니다. 네, 저희 소개할게요. 저는 더덕입니다. 김PD입니다. 꿍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순간 이름 말할 뻔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이러쿵 저러쿵이 꿍이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갑자기 자기 소개하는데 왜 정신을 낳고 있었나? 깜짝 놀랐네요. 그러니까 본명을 말하는 거지 뭐 그럴 때. 그렇지. 그럼 편집도 안 해주고 네. 소리 키워주고. 오늘이 벌써 한 중반 온 건가요? 오늘 11대 임금. 책으로는 8권이에요. 아, 그래요? 20권 중에 8권. 아, 네. 중반 즈음에 왔네요. 아, 조선이 이렇게 길었어요? 길었죠. 살았던 사람들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아, 진짜 대단하네.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걱정하면서 들어오셨잖아요. 네. 중종 도대체 뭐 했니 너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항상 여기서부터 안 읽었던 것 같아요. 딱 그만둘 시기예요. 마의 구간이구나. 네. 중종 연산까지는 진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쵸. 근데 중종을 책을 딱 펴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목차를 보니까 조광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광조 때가 중종이었구나. 조광조는 들어봤 기억에 남는데 심지어 왕보다 훨씬 유명한 신하가 있었네요. 중종은 지금까지 10대까지 제위한 임금 중에 가장 오래 했어요. 아, 진짜요? 38년을 제위 기간을. 38년 네. 했는데 언급할 게 별로 없어? 와, 참 대단한데. 신기하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정종 연산이 쫓겨나게 된 이유가 중종반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신하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신하들에 의해서 임금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보호를 받았겠네요. 보호? 눈치를 받았어요. 눈치를 봤어요. 눈치를 봤구나. 신하들이 보호해 준 게 아니라 좌지우지했겠군요. 네. 신하들 여태까지 왕을 보호한 적 있나요? 왕권이 강화돼야 보호하지, 사륙전이 돼야 보호하지, 안 그러고서는 이용해서 자기 익숙 챙기느라 바빴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보면. 네. 맞아요. 인간사가 참 비슷하겠죠? 신하들이 안 싸웠던 적이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계속 정권을 잡고 있으면 권력을 잡으면 독재가 될 수 있고. 근데 또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럼 세종대왕도 독재야? 그렇게 물어보면 애매하잖아요. 그건 또. 그렇잖아요. 죽을 때까지 세종대왕도 한 30년 가까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애매하죠. 하여튼 애매해요. 뭐든지. 네. 그게 단순하게 얘기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왕의 능력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도 세종은 쫓겨나지 않은 걸 보면은 네. 약간 애매해요. 뭐라고 평해야 될지 좀 애매한. 그냥 평안했나 보다. 그 시절이. 아니요, 근데 이중인격이라고 칭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신하를 눈치를 보긴 하지만 또 과감할 땐 또 과감한 면을 간혹 보여줘요. 아, 그러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요령껏 행동을 했다? 왕위를 유지하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게 그건 거죠. 그 최고 권력자가 되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한 목숨 그러니까 자리 지키는데 온 에너지를 다 쓰고 간 그때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왕위를 지키려고 눈치를 보고 왕위를 지키려고 신하를 내치고 그런 식으로 계속 38년을 그렇게 정치를 했어요. 그렇구나. 뭔가 이거에서 이제 정리되고 끝인 것 같은데. 이게 끝이에요. 우리 일어날까요 그러면? 조금만 얘기를 조금만 해주시면 그래도. 중종이죠. 계속 정종이라 그래. 술 한잔 하시고 싶은 혹시. 중종은 신하들에 의해서 임금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신하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전국 공신들이 뭐냐면, 그 중종 반정을 핵심 인물들을 그렇게 불러요. 중종 반정에 공을 세운 사람을 전국 공신이라고 해요. 그 전국 공신의 주역들이 초반에는
정권을 다 쥐고 있었어요. 왕도 눈치를 보고 있었고 그 본인들이 임금을 세웠고 그랬기 때문에 제일 권력이 셌었던 사람들이 이 반정 주역들이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그렇게 이제 대표 인물이었고 네. 반정은 성공을 했어요. 근데 명분상 신하가 임금을 탄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분이 자신이 없었던 마음은 계속 지니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왕이 바뀌고 이게 큰 사건이 있으면 중국한테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가 명나라였어요. 근데 명나라한테 보고를 못 하는 거예요. 명분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30년 넘게 연산의 폐위 사실, 사망 사실을 숨겼다고 해요. 어머나. 어떻게 숨겼냐면, 이렇게 사신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병세가 악화됐다. 그래서 대의를 물려주고, 지금 누워 계신다. 막 그런 식으로, 뭐, 오늘은 뭐, 아파서 못 본다. 뭐, 전화를 또 어때서 못 본다. 막 그러면서 30년 동안 명나라에서는 연산이 폐위된 줄도 모르고 죽은 줄도 몰라요. CIA가 없었나 봐요. 그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도 모른 척했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나라도 그때쯤 가면 이제 서서히 좀 저물어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나.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게 중국 역사랑 같이 봐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해를 못 하겠네 이렇게.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숨기고 있는 와중 반정을 한 지 6일 만에 이 주역들이 전국 공신을 책봉해요. 근데 이전에 개국공신, 태조 때 개국공신이랑 세조 때 정난공신도 50명이 넘지 않거든요. 근데 이때는 114명의 공신을 임명을 합니다. 대대적으로. 네. 대대적으로. 근데 이유가 있어요. 신하 똑같은 항상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나면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에 네. 힘 있는 사람이 대부분 이제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는 좀 위험한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다 공신으로 세우는 거예요. 다 참여를 해서 우리는 한 뜻을 가진 사람이야. 약간 공신이 되면 또 모두 나오니까 네네. 그렇게 포섭을 한 거죠. 사람의 마음을. 네, 그렇게 포섭을 해서 114명의 공신이 책봉됩니다. 대가는 그 전에 두 번의 사화로 인해서 연산군 때 대간의 힘을 많이 잃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전국공신 책봉 때문에 이제 명분이 생긴 거예요. 대간들이 자기의 세력을 이제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 대간들은 이 공신을 계속 빌미잡아서 계속 세력을 키우게 돼요. 그래서 우려한 거와 같이 이제 초반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뭐 김공저의 역모라고 해서 중종 2년 때 반정 주역들이 나라를 살릴 줄 알았는데 백성도 엄청 기대했겠죠. 연산군 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관료들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그 반대되는 이제 세상이 펼쳐질 줄 다 잔뜩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반정 주역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 익숙만 챙긴 거예요. 그 연산군의 흥청도 원래 이제 다 이제 풀어주고 했는데 일부는 이제 그 박원종이 데리고서는 자기 첩으로 삼고. 네. 그리고 연산 거를 뭐 권력이나 뭐 재물 같은 거를 일부도 뭐 이렇게 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농갈라 먹은 거지. 그랬구나. 헤쳐 먹은 거지.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이제 김공저가 이제 역모를 꾀하다가 이제 그 같이 주모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밀골해서 걸렸고 그리고 또 이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중종 2년 때 역모를 일으켜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그 중종 반정 할 때 그 박원종한테 거사 전에 자기도 참여하겠다 하면서 경문을 올렸대요. 근데
다른 데서 역모가 먼저 일어나면 박원종이 자기는 이제 그 반대 죽임을 당할까봐 이제 빨리빨리 해갖고 중종반정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전라도에 있기 때문에 올라온 시간도 있었고 자기는 경원을 올렸는데 공신은 책봉 의견을 같이 하겠다 했지만 공신 책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박원종한테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계속 뭐 이렇게 뒤로 했는데 그래서 박원종이 이제 책봉을 요구를 한 거예요. 중종한테. 근데 대관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지금도 많은데. 그래서 반대를 해서 이제 정공신은 안 되고 이제 원종공신이라고 작은 공을 세우던 사람. 그러니까는 혜택이 그렇게 많지 않고 자존심 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역모를 또 하다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역모한 거 성공한 거 보고 네. 개나 소나 나도 한번 해보자. 그것도 있고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 내가 인정 못 받았다 이게 기분 나쁘면 꼭 그런 게 있는 거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해서 조금 역모가 계속 일어났어요. 또 하나는 정막계라는 사람은 이건 한참 후에 중종 8년 때인데요. 이 사람도 고변 얘는 역모는 아니에요. 그래요? 노비인데 주역 중에 신윤무랑 박영문을 반란을 모의한다고 고변을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천민인데 이제 노비로서 이거를 고하면서 신분 상승하고 벼슬까지 얻은. 네. 훌륭하다.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핏 알기로 중종반정을 할 때 세조처럼 뭔가 의자자하게 했던 게 아니고 어떻게 그냥 대충 했는데 그냥 연산 주변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간 그런 느낌이었던 걸로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계획도 그렇게 딱히 철저한 계획도 없었고 맞아요. 뭐 그 명분이 없다고 하는 거 봐서는 그냥 연산 싫어하고 그냥 그러니까. 충동적인 느낌? 근데 연산이 그냥 픽하고 쳤는데 툭하고 넘어져 버리니까 개나 소나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쫙 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또 공신도 처음부터 계획 세웠던 사람 말고 연산을 추종하던 사람들 중에 그냥 발 한번 딱 넣고 손가락 한번 얹어서 됐구나. 그냥 다 됐거든요. 진짜 연산 죽이기였지 뭐 이렇게 나라를 생각했던 그런 반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신하들이 하도 많이 죽으니까 연산에 의해서 내가 눌려 살겠다. 있으니까 맞아요. 딱 그거였지 나라를 위한 우국충정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중에 제일 지저분한. 그러니까 세조는 권력욕을 갖고 시작했다면은 중종은 사실은 어리버리가 맞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래서 그렇게 왕이 된 게 18살이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중종반정을 성공을 하고 자기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형님이 나 이제 죽이러 오나 보다 할 정도로 그렇게 눈치를 보고 살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임금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았네. 그래서는 근데 이러니까 알겠네. 왜 살려고 했었는지. 연산한테 18년 동안 맞아요. 얼마나 마음 졸이고 살았는데 그러면은 좀 그렇게 했던 것도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연산 때는 신하들은 밟았어도 친인척들은 안 건드렸던 거라고 봐야지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생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이복 동생은 그냥 내비둔 거잖아요. 되게 잘해줬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잘해줬어도 하도 주변을 죽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무서웠던 언제 거지. 나한테. 맞아. 자기 진짜 충성 다한 신하도 죽였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제 11대 임금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 임금이 됐습니다. 중종은 이제 진성대군이었고 18살에 임금이 됐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어렸을 땐 연산 눈치를 보며 자라고 임금이 된 이후에는 대신들의 눈치를 보고 자라고 그냥 평생을 눈치를 보고 자랐어요. 40년을 네. 왕위에 있고 대단한 사람이다. 길다. 그렇게 그 연산군이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나라를 그래서 중종 반정이 일어났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중종은
연산군과 반대로 무조건 행동을 해야 했어요. 신하들도 그러길 원했고. 그래서 취미생활도 안 했고 뭐 신하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고 그리고 뭐 잔치도 안 열고 진짜 절제된. 그래서 오래 살았나 봐. 오래도 살고 읽으면 재미없고 뭐가 그렇지. 없고. 성종 때도 사실 재미없었잖아요. 네. 역시 왕이 너무 FM이면 재미없어. 이게 왕이 캐릭터가 강하면 신하들이 이렇게 외울 게 없는데 신하들이 강해버리면 하도 막 신하들끼리도 엄청 싸우니까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러네.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등장인물이 너무 많이 나오죠. 네, 맞아요. 계속 맞아요. 세대 교체되고 막 임금은 가만히 있는데 신하들끼리만. 네, 그게 너무 역사 힘든 점이 제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네요. 세종 때도 사실 세종이 스포트라이트 왕창 받아버리고 세조 때도 그런데 여기는 확실히 그러네요. 중종에게는 와이프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첫째 부인은 그 신수군의 친딸이었던 단경 왕후였거든요. 근데 신수군은 그 연산군의 측근으로 그때 중종 반전 때 죽었어요. 네. 왜냐면은 반정 주역들이 신수군이랑 또 연산군이랑 누구지 한 명? 임사홍이 목표였거든요. 딱 이 셋만 죽이자. 딱 그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신수군의 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복수할 수 있잖아요. 네. 신수군의 딸이었기 때문에 복수할 수 있어서 그 반역 주역들이 반정 주역들이죠. 반정 주역들이 이제 폐위를 시키자고 해요. 뭐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걸에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부인은 폐위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중전을 뽑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 중전은 지금 신하들의 실세인 박원종 조카 장경 왕후 윤씨가 새 중전으로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장경 왕후 윤씨는 그렇게 10년밖에 중전을 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그 중종 6년 때 딸을 낳고 중종 10년 때 이제 아들을 낳는데 산후병으로 25살 나이로 아들을 낳고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 다음 12대 임금 인종입니다. 그렇게 피덩이를 나놓고. 아이고. 예전에는 그렇죠. 아이 낳다가 죽은 분들 많으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계속 이제 자기 부인도 못 지킬 정도로 중종은 힘이 없었고요. 네. 그 반정 주역들은 그렇게 승승장구해서 세상을 누리면서 살다가 중종 4년 때 박원종은 영의정으로 이제 승진이 되고 유순정은 좌의정, 성희안은 우의정. 그래서 모든 주역들이 다 3대장을 나란히 올랐어요. 근데 이제 올랐는데 그 영의정인 박원종은 1년도 안 돼서 죽고요. 또 그래서 이제 뭐 이래저래 하다가 또 유순정이 또 영의정을 맡았어요. 근데 3개월 만에 죽고 또 성희안도 영의정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사망했습니다. 와, 영의정에 뭔 일이 있네. 거기 뭐가 있어. 뭐가 막았겠네. 부적을 붙였어야 돼. 그러니까. 네. 그렇게 거의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은 거의 위까지 간 거잖아요. 네.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종은 이 세 사람만 믿고 있었는데 이제 세력 없잖아요. 눈치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제 남은 박영문이랑 신윤무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노비가 고변해가지고 죽게 돼요. 이때 죽게 돼요. 정맞게. 네, 정맞게. 그래서 모든 주역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제는 신하의 눈치를 볼 필요가 필요가 없으면서 남을 수도 없는 게 공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네요. 100 몇십 명. 네. 이제 몇 명 안 죽었으니까. 그래서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지만
진짜 힘이 센 그 세력들이 죽었기 때문에 중종은 이제 살짝 그런 속내를 비춰요. 왕권을 좀 강화해볼까? 하지만 말처럼 쉽게 되진 않죠. 그 사이에 권력이 공백이 생겼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계속 신한테 기대면서 정치를 했잖아요. 이제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자기 처세를 보다가 이때 조광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드디어 혜성처럼 등장한 조광조. 원래는 남곤이라는 사람이 그 차세대 주역이었거든요. 정치를 이끌. 근데 갑자기 조광조가 나타나면서 그 사람은 묻히고요. 이제 조광조가 거의 그 다음 신하들 중에 세력을 갖게 됩니다. 조광조가 나타나자마자 두각을 나타냈다는 건 엄청 빛이 나는 실력이 있었던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결이 다른, 그러니까 네. 루트가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아마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네. 조광조는 김갱필의 제자였어요. 근데 김갱필은 그 사림의 김종직의 제자였는데 그 원래 정몽주, 길재, 김종직 다 들어봤죠? 네, 예전에. 길재 들어봤어요. 엄청난 제자를. 네. 그래서 김갱필 이렇게 쭉 제자였거든요. 근데 김갱필이 약간 뜻이 조금 달랐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 학문 중에 추구하는 학문이 달랐던 거예요. 여기는 시와 그 글씨 쓰는 거 그런 거를 중시했다면 김갱필은 그 기초, 소학 약간 그쪽을 중시한 거예요. 네. 왜냐면은 그 시랑 문학 같은 거는 거의 과거 시험용 시험이었고 이제 김갱필이 추구했던 소학은 그냥 기본 댐댐이 윤리 네, 뭐 그런 거. 거를 중시하는 거라서 김종식 밑에서 공부하다가 나왔대요. 네. 도덕 교과서를 중시했다. 네. 네. 그래서 김갱필이 이제 그 조광조의 스승이 돼요. 그렇게 해서 당연히 조광조도 이제 소학을 중시하게 됩니다. 재미없는 걸 중시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지 않나. 삶을 고지고대로. 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네네. 살아야 되고 약간 경전 같은 느낌. 책 소학이 읽을 그랬나 때도 봐요. 바른 자세, 옷도 갇혀 있고, 진짜 딱 정자세 FM처럼. 네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했겠어. 자세를 중시하는 분들은 딱 맞았겠네요. 그렇죠. 네네. 어떤 기질인지 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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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조광조가 29세에 진사시에 합격을 해서 성균관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사화를 2번을 겪었잖아요. 연산 네. 때. 그래서 이렇게 학문을 닦으면 뭐 하냐. 어차피 이렇게 죽었는데. 그러니까는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생들이. 그래서 딱 성균관 입학을 딱 해서 봤더니 누워서 책을 읽고 옷은 갇혀 입지 않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부는? 근데 그 소학이랑 너무 맞지 않는. 원래 그런 게 어딨어요. 기피디님은 그게 딱 맞지만. 그 편해야지. 공부하려면 편한 자세가 최고지. 근데 조광조의 그 추구했던 학문과는 너무 안 맞았던 거예요. 나 홀로 옷을 갖춰 입고 꼿꼿하게 앉아. 사색도 꼿꼿하게 앉아서 하고 책도 보고. 얼마나 재미없었겠어. 근데 진짜 FM으로 그렇게 계속 뒤에서 막 키키도 쟤 왜 저러니 막 그러는데도 꿋꿋하게 자기가 할 일을 그렇게 했다고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행동들이 오히려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유생들도 이제 다시 생각해서 나도 좀 다시 제대로 공부해야겠구나 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대요. 다시 옛날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네. 남 할 때 뭐라고 해도 꿋꿋하게 해야 되나 봐. 그렇지. 그런 조광조가 이제 사림 쪽에서는 진짜 힘들었잖아요. 그 연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얘가 거의 이제 우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거의 아이콘? 네네. 다시 이제 부활할 수 있는 아이콘으로 떠올라서 되게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중종도 밀어주고. 네, 중종도 밀어주고.
말솜씨도 좋고 그 젊은 유생들이 그런 모습이 또 매료되고 거의 뭐 스타였구나. 유생계의 스타. 네. 그리고 대관들도 대신들이랑 공신들 때문에 좀 힘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얘 힘이 그 조광조 세력으로 변모해 가면서 약간 그러니까 예전 모습을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모습을 본 중종도 이제 이제 조광조 옆에 붙어야겠다 해서 조광조의 제자가 되죠. 중종도. 이 느낌이 공양왕이 정몽주한테 기대잖아요. 네. 그런 느낌하고 상당히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혼자서 버틸 수가 없는데 네. 세력을 갖고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쓱 같이 붙는. 언론을 막는 것을 대관들은 기피하잖아요. 맞아요. 항상 이제 대화를 들어야 된다. 그런 것도 조광조도 되게 중시했고, 그렇게 조광조가 이제 힘을 점점 키우게 되죠. 그 힘을 키우면서 이제 자기가 원했던 개혁들을 하나씩 하게 돼요. 그게 우선은 정몽주랑 김갱필 문묘 종사를 요구해요. 이게 뭐냐면요. 문묘로 종사가 되면은 약간 공자처럼 진짜 좀 우대되는 거래요. 네. 그래서 왕도 무릎 꿇고 제사를 지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권위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몽주는 진짜 고려 말 때 고려를 마지막까지 지킨 충성심 있는 진짜 그런 캐릭터잖아요. 네. 그리고 죽은 지도 100년이 됐고 그래서 정몽주는 괜찮은데 김갱필은 죽은 지 10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하다가 뜻이 안 맞다고 나온 사람이 그 정몽주랑 이렇게 같이 같은 레벨로 둘 수 있냐. 너무 한참 그러니까 학문은 인정하나 그렇게까지 레벨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몽주만 문묘에 종사하게 됩니다. 참 웃기죠. 네. 조선 개국을 반대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인정을 받아버린. 그렇죠. 이제 시간은 지나봐야 안 되니까요. 모두. 참 웃겨요, 그렇죠? 그 이런 거를 보면 옆에서 정광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광필이라는 사람이 반대를 해서 정몽주만 종사하게끔 문묘 종사 되게끔 했고요. 보면 정광필이 그 계속 나오는데 내가 볼 때는 중종 옆에 있으면서 가장 중립을 잘 지켜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뒤에도 계속 언급이 되지만 처음에는 그냥 흘려봤거든요. 근데 계속 나오면서 봤더니 치우치지 않게 잘 이성적으로 잘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 균형을 맞춰줬군요. 근데 그렇게 막 이름을 떨치지 못해요. 네. 역시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가야 이름을 떠쳐요. 그리고 소학과 향학 보급 운동을 하고 이제 현량가를 실시를 하게끔 했는데 이거는 과거 제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 과거 제도를 이제 폐지시키자. 그 한순간에 시험 갔다가 어떻게 저 사람을 맞아요. 판단하냐. 수능이죠. 맞습니다. 그 생기부를 도입하자라는 거잖아요. 네. 일종의.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예전 사람들은 다 반대를 하죠. 네. 왜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걸 도입을 하는 순간 이제 거의 추천제잖아요. 그러면은 조광조의 세력들이 들어오니까. 네네. 그러니까는 이게 반대하는 이유, 이걸 하자는 이유들이 명백해요.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이게 실시되는 순간부터 조광조의 세력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전국 공신도 전면적으로 개정하자. 이거는 뭐 대관들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거니까. 네, 그리고 너무 이걸로 인해서 백성들도 더 힘들어지고 맞아요. 그 세금도 그 100명이 넘는 세금을 다 걷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 공신들이 되면 땅을 주고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죠. 원래는 국가로 네. 와야 될 걸 그들이 가져가 버리니까 국가로 들어오는 세금도 줄고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세금을 유지하려면은
백성들한테 더 걷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사실은 공신이 많은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니까. 그 연산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계속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세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세조 때부터 이제 공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신하가 평생 어떤 땅을 가지고 세금을 거둔다는 거는 없었던 상황인데 그거를 처음 만든 게 세조 때부터. 아, 입막음 하려고. 그렇죠. 네. 결국은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또 자기도 언제 당할지 네.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전국 공신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자고 했지만 중종 입장에서는 어쨌건 그 공신들 때문에 자기가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은근 힘들어 눈치를 보면서도 믿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양립이 아, 있어요. 양가 감정이 속에 맞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맞아요, 저러지도 맞아요. 못하고. 시기에는 또 저 사람들이 나를 받쳐주고 있는데 또 너무 내가 권위가 없으니까 그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했을 때 중종은 선뜻 아무리 조광조를 이제 따르지만 그렇게 선뜻 승낙하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대신들도 처음에는 부분만 하자 그러면 계속 대감들 뭐 조광조 세력들이 너무 커졌고 그러니까 부분만 하자 그랬는데 그렇게 할 조광조가 아니래요. 조광조는 약간 화끈한가 봐요. 이럴 때 다 하자 그래가지고 또 밀어붙였나 봐요. 자기는 파직하겠다 하면서. 그래서 또 다시 와서는 그 힘에 못 이겨서 그럼 전부 개정하자 대신들까지 그렇게 조광조 편을 들고 결국에 중종 옆에는 점점점 조광조의 힘 때문에 사람이 없다는 걸 계속 느끼게 돼요. 이 개혁을 할 때마다. 네. 그러니까 조광조가 좀 약간 과하게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종 마음을 좀 어루만지면서 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가는 아니었던 거야. 내가 원하는 게 딱 있고 옳다고 네.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냥 맞아요. 밀어붙이고 맞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게 맞아.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네요. 근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그 노선을 좀 걸어야 되는데 네네. 그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참 이것저것 다 갖고 다 갖추기 네, 쉽지 그게 않죠. 쉽지 않아요 정말. 네. 근데 다 갖췄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광필 그 사람처럼 이름에 남지 않아. 역사 이름을 남길 적 없어. 이름을 남기는 게 중요할까요? 편안하게 사는 게 중요할까요? 아, 편안하게 살려면 일단 서울로 올라오면 안 되고요. 네. 정광필도 편안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눈치 보느라고. 양쪽에서 계속 네. 공격하니까. 사실 나중에 나오지만 율곡이이도 사실은 비슷한 캐릭터로 보여지거든요. 중립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은 안 되는. 네. 아, 인생은 밸런스 게임인데 네. 밸런스를 맞추면 이제 여기저기서 힘들군요. 맞아요. 그리고 내수사 장려라고 왕이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있었대요. 대출 사업. 아, 돈놀이를 했어요, 왕이? 왜냐면 왕이 세상에. 돈이 없대요. 월급 받는 게 뭐 이렇게 없나 봐요. 생활은 누릴 수 있지만 내 그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조 때 있던 그 개인 뭐라고 그러지? 재물들. 네. 그거를 계속 파먹고서는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돈이 점점점 고갈되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 사업도 했다고 합니다. 왕이. 아, 신기하네. 신기하죠. 아니 근데 먹고 살게는 해주는데 뭐가 더 필요해서 돈을 쓰죠? 그러니까 궁 유지하고 뭐 이런 건 있겠지만 네.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를 사고 싶다. 뭐 연산 때는 개를 개판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내가 걸 사고 취미 싶다. 생활. 뭘 하고 싶으면 네. 그거는 그 어디지? 호조인가? 거기가 예산을 하는데 집행을 안 해주니까 자기 돈이 있어야지. 저는 마음대로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취미 생활이 없는 왕은 진짜 편했겠네요. 그리고 그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한테 상도 내리고 사실은 뒷돈도 좀 찔러주고 세뱃돈도 주고 세력 확장할 때도 필요하겠네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신하들을 내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왜 PD님은 내 사람을 만드는데 돈을 안 쓰세요? 저는 돈으로 사람을 사고 싶진 않습니다. 마음으로 사야죠. 네.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조광조가 이것도 혁파죠. 없어요. 얼마나 싫었겠어.
자기 학문이랑 너무 안 맞으죠. 그러네. 정말. 그리고 소격서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도교식 제례를 담당하는 관청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궁에 이제 여인들이 가서 뭐 그냥 작은 기도 드리는데 이게 혹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이것도 굳이 없애겠다고 조광조가 밀어붙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중종이 처음엔 좀 반대를 했었나 봐요. 근데 뭐 결국은 철폐가 됐어요. 그 조광조는 중종이 진짜 내 사람인 줄 알고 진짜 심하게 밀어붙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광조만의 생각이었어. 중종은 점점점 내 옆에 있던 대신들도 다 조광조 옆으로 가고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힘이 밸런스가 이제 깨졌다는 걸 느낀 거예요. 네. 조광조가 이제 힘이 더 세구나. 왕이네 거의. 네. 그러니까 그 정도전이 생각했던 정치가 먹힐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근데 정도전만큼의 그런 역량이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 학문에 집중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밖에 안 보였던 것 같아. 중종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조차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앞만 보고 내 학문이 최고야 하고 그냥 그것만 본 것 같아요. 그냥 냅다 달린. 네네. 좀 그렇죠. 안타깝네. 네. 네, 좀 연산의 그 시대를 좀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긴 한데 너무 정치적으로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계속 지저분한가 봐요. 끝날 때까지. 다 그런가 보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중종은 마음이 점점 뜨기 시작해요. 네네. 근데 원래 조광조가 혜성처럼 나타나기 전에 남곤이라는 사람이 차기 세력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조광조 힘이 점점 세지니까 홍경주라는 사람이랑 이제 의합을 맺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간질을 중종과 그 조광조 사이 이간질을 시키게 됩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이파리에 꿀을 발라가지고 주초위왕이라고 꿀을 바른 거예요. 그 벌레가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글씨 쓴 데가 이제 벌레가 먹었으니까 딱 글씨가 보이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일부러 작전을 해서 꾸며냈어요. 이게 하늘의 뜻이다. 네. 그쵸. 네. 근데 이거는 드라마에서도 제가 봤던 기억이 났어. 이게 되게 기묘사화 다음에 사화의 네. 이제 주요 사건으로 이제 점점 깨지죠. 왕과 조광조의 사이가. 그러니까 조광조가 왕이 되려 그랬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지. 네네. 이게 주초위 왕인데 주랑 초를 합치면 조가 된대요 한문으로. 그래서 조씨가 왕이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걸 후궁이 발견하고 후궁이 그거를 이제 왕한테 보여주죠. 그러면서 내가 여태까지 밀어주고 조광조를 믿었는데 이제 하늘의 뜻이죠. 하늘의 뜻이 이렇게 되니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믿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광조를 없애기 위해서 중종과 남공과 아까 얘기한 홍경주와 해서 여러 사람이 자기네들끼리 뭐 짝짝꿍이 돼서 조광조를 칩니다. 어느 날 갔더니 뭐 신하들이 왕의 집 앞에 있는데 뭐 자기네들끼리 이미 다 뭐 이제 뒤로 만났으면서 지금 오냐 그러면서 왕이 뭐 어명을 줬다면서 이미 왕은 그 신하도 바꾸고 해서 어명을 받는 신하가 한 명 있나 봐요. 이게 원래 명칭이 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네. 갑자기 나도 생각이 안 난다. 네. 왕이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거를 바꾸고 인사권을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뜻을 사활을 같이 할 사람을 들어와라 하면서 어명을 주고 어명에 조광조 무리들을 다 잡아다 처형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계속 중종은 이제 뭐 아니면 도 같아. 그냥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조광조를. 근데 이제 아직도 조광조의 세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제 주위에서 말리는 거죠. 이 사람이 뭐 붕당을 일으켜서 뭐 왕을 뭐 해하려 했다, 뭐 세상을 뭐 가지려 했다 얘기하지만 솔직히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신하들도 이제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살은 너무 심하다.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래 그러면 유배를 보내자. 이제 뜨뜻미지근하게 이제 사형해서 이제 지나갔는데 나중에 또 중종이 죽여야 된다 해갖고 사약을 결국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약을 내립니다. 그런 거 보면은 또 의외의 성격이 나와요. 그런 거 아닐까요? 연산 시절에 너무 그 눈치를 보고 살면서 항상 불안했잖아요. 그 불안 심리가 건드려지니까 정광석화처럼 확 밀어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불안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아닌가, 한 게 아닌가. 하긴 이게 안 없애면 또 다시 일어서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했다 보니까 맞아. 그냥 없애는 게 어떻게 보면 깔끔하긴 하겠네요. 근데 사실은 뒤에 이제 선조 같은 경우는 죽이진 않거든요. 잘. 그 귀양 보냈다가 복직시켰다가 귀양 보냈다가 복직시켰다가 하면서 세력 균형을 맞추는데 중종은 그런 스타일은 못 됐던 것 같아요. 균형을 너무 못 맞추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죽여버리면 끝이잖아. 어떻게 다시 살리려 그래도 살릴 수가 없을 텐데 좀 약간 불안해서 온 게 아닌가? 그래서 대장금만 좋아했던 게 아닐까? 먹는 거 좋아하시고 갖다 붙여봅니다. 그렇게 이제 조광조가 죽고 이제 남곤이 이제 원래 차기 세력이었던 남곤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 남곤도 18년에 중종 18년에 영의정을 하고 이제 중종 22년에 죽었어요. 근데 잘했대요. 남곤은 정치적인 감각도 좋았고 되게 근데 이제 문제는 남곤이랑 같이 사활을 이뤘던 추종자들, 주위 세력들이 너무 향락에 빠진 거예요. 아이고. 자기 권력을 앞세워서. 그러니까는 중종은 남곤은 좋은데 괜찮은데. 그 뒤에 같이 일하는 신하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만로라고 이제 남곤 다음 세력이거든요. 예, 떠오르는 또 다음 타자예요. 네. 근데 기만로한테 이번에는 남곤의 그 주위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기만로한테 이제 힘을 실어줘요. 그러니까는 중종 이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중종에 의해서 세력이 힘이 커졌다 줄었다 하는데 중종도 극단적으로 줬다가 극단적으로 걷어들였다가 뺐다가 너무 그래서 좀 그래요. 그래서 중자를 뒀나 좀 이렇게 중간에 좀 계세요라는 느낌으로 진짜 이거 아니면 저거인 거예요. 그래서 기만로한테 뭐 중종 딸이랑 결혼도 시키고 그러면 진짜 힘이 세지잖아요. 그리고 19년도에는 중종 19년 내 때는 이조판서로 또 임명이 돼요. 근데 이조판서 중종이 4품 이상 인사권은 중종과 이조판서가 임명하도록 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장악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기만로한테 이제 날개를 달아줍니다. 뭐 남고는 그런 기만로를 또 이제 견제를 하다 보니까 탄핵을 감행해서 그때는 이제 유배를 시켰지만 중종이 남곤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불러들여요. 기만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을 다 가졌어요. 남곤이 이제 사라지고 나서. 네. 그렇게 하면서 진짜 이 사람도 정치보단 그냥 놀고 먹고 그 세력을 다 이용하죠. 그러면 뭐 남곤의 그 주변을 뒀던 거랑 별 다를 게 없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요. 중종이 정치 참 물음표 많이 찍게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인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세종 때랑 진짜 맞아. 비교해보면 남곤한테 힘을 실어줬지만 남곤 주변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중종은 정치할 생각이라기보다는 살아남기. 그냥 온리 그쪽이었던 게 아닌가. 그래도 그 사이에 얘기해 주신 거에 은근히 재밌는 부분이 많아서 신하들의 이런 계속 바뀌고 이런 거에 대한 게 저는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들으니까 꽤 재밌었어요. 네. 저 신화 얘기밖에 안 남죠. 네네,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네요. 이 뒤는 문정왕후 얘기가 핵심이 돼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종 나오고 명조 나오면서 아들 못 낳는 명조 얘기 나오고 뭐 여기는 교육 얘기로 넘어간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럼 2부 딱 자르면 되겠네요. 다음 좋습니다. 시간에. 네네.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역사 얘기를 다시 접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저 같은 사람 여갈못들은 좀 이게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어서 이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전 이 시간 때문에 네. 포기하지 않고 읽고 네. 있어요. 그럼요. 그게 모두에게 중요해요. 좋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시간 중종의 전반전 여기서 마치고요. 중종의 후반전 교육 얘기 네, 그것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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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